노동자들은 살기 힘들다. 원하는 걸 전부 살 순 없고 언제나 죽을 만큼 남보다 더 노력해야 하며 그럼에도 성취는 운에 따라 결정된다. 안타깝지만 어느덧 현대사회의 정설이 되어버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과연 항상 이랬던 걸까요? 오늘의 숫자는 79입니다. 존 록펠러 단 한 사람만이 적용받았던 루즈벨트 당시 최고 소득세율이었죠. 현재 미국의 최고 연방소득세율이 37%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에선 공산당 가입자가 증가했고 노동파업이 성행했어요. 결국 부자들의 선택지는 이거였어요. 세금을 더 내고 네 자본을 조금이나마 구할래? 아니면 파시즘, 사회주의의 체제가 전복되고 죽음을 맞이할래? 결국 부유층은 굴복했죠. 그리고 전쟁 특수가 더해지면서 미국의 노동자들은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가장 한 명이 열심히만 일하면 외벌이로도 집과 차를 사고 많은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미국 그리고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누렸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째서 현대 자본주의는 이 꼴이 되어버렸느냐에 대한 자조스런 한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다단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CEO는 동시에 자본주의를 망친 장본인이라는 악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GE의 전 회장 잭 웰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잭 웰치는 1935년 미국 매사추세츠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60년 GE에 입사하게 되죠. 강한 경쟁 본능 그리고 실적 중심 사고방식은 그를 20년 만에 GE 역사상 최연소 CEO 자리에 올려놓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명성 그리고 악명은 사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의 GE는 상당히 느슨하고 복잡한 조직 구조를 가진 전통 제조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웰치는 비주력 부문을 매각하고 공격적인 인수합병, 대량 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철저히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기로 결정했죠. 하도 많은 직원들을 자르다 보니까 건물은 남기고 사람은 다 죽인다는 뜻으로 중성자탄 잭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남아있던 공동체 그리고 사회로서의 기업의 인식은 웰치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어요. 회사 구성원은 더 이상 한 가족이 아닌 경쟁의 상대였고 평가와 숙청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통치 아래 매출과 이익이 급성장했고 1990년대 말 GE의 시가총액은 3000%의 주가 상승과 함께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1999년 포춘지는 웰치를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라고 선정했고 하버드, 와튼스쿨 같은 저명한 경영대가 그의 성과주의 경영 방식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때까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웰치가 가장 빛나고 있던 이 순간이야말로 GE의 악몽이 시작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는 사실을요. 사실 그의 철권 통치엔 한 가지 신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사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주주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 바로 주주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급진적 리더십의 배경엔 당시의 시대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신자유주의적 기업관이죠.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국대합뿐이라는 논지, 이걸 실제 현실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구현한 사례가 바로 웰치의 GE였던 겁니다. 실제로 웰치가 취임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치는 중이었고 월가도 단기 실적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러한 시대정신 아래 GE는 변화하기 시작했던 거죠. 전통 제조기업이었던 GE가 금융, 방송, 의료기기부터 엔진, 플라스틱에 이르는 초거대 복합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죠. 이런 단기 실적 위주의 사업 다각화 중에서도 수익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려준 건 GE 캐피탈이라는 사내 금융 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뒤편에서 GE는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단기 성과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웰치의 주주 가치를 주주에게 증명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죠. 바로 실적 발표, 회계였습니다. 이에 대한 웰치의 집착은 어느 순간 분기 실적 목표를 한 푼도
선도 어기지 않는다 라는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목표로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결국 GE의 모든 조직 운영 원칙은 분기별 수익성, 주가 상승, 그 중에서도 주당 이익을 관리하는 데 집중되기 시작해요. GE의 한 간부가 우리는 잭 밑에서 25센트의 이익까지 정확히 맞춰서 실적을 냈다. 이렇게 회고할 정도로 웰치는 분기별 주당 이익 목표 달성을 경영의 최우선 지표로 삼았죠. 이러한 기조 아래 GE는 분기 실적을 맞추기 위해 때로는 자산 매각, 회계상의 기술까지 동원하면서 예상치를 한 푼도 틀리지 않는 기막힌 실적 행진을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GE는 웰치 재임 중 회계를 교묘히 조작해서 실적을 부풀렸으며 결국 몇 차례의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까지 당했어요.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미명 아래 편법과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주가를 떠받드는데 골몰했던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단기 수익성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장기적 경쟁력은 천천히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꾸준한 지원과 투자를 해줘야 하는 핵심 기술, 젊은 인재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두 번째 함정은 구성원의 신뢰 상실이었습니다. GE 내부에서는 하위 10%를 매년 퇴출하는 랭크 앤 랭크가 도입되었는데 전체 인사 시스템이 성과 중심으로 개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극단적 성과주의 문화 아래서 구성원은 충성심, 사기 저하를 겪었고 종신고용과 같은 가족 문화를 기억하던 사람들에게 대량 해고나 순위 결정은 기업과 직원 간의 신뢰 상실, 더 나아가 비협력적 조직 문화를 낳게 되는 안 좋은 씨앗이 되어버렸어요. 직원들이 언제든 회사가 원하면 자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조직에 내재된 장기적 지식, 노하우의 학습과 축적, 전달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결국 위기가 찾아왔을 때 GE를 잘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가진 임직원은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문어발식 확장이었습니다. 사업 다각화는 GE를 거대한 기업 제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수천 건의 인수합병 속에서 GE는 여러 산업과 문제점이 산재한 잡동사니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성과 압박, 사업 정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GE의 바탕이 되었던 핵심 부문, 즉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은 천천히 희석되고 있었죠. 웰치 당시 폭발적 성장을 보였던 GE 캐피탈 같은 경우엔 엄청난 수익으로 다른 사업부의 부진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보면 부업이 본업 부문의 부실화를 가리는 눈가림용 방패막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GE는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이 아닌 거대한 투자회사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은퇴 후 채 10년이 지나기도 전 웰치에 의해 부실해진 GE의 토대에 직격탄을 날리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였죠. 2008년 GE 캐피탈이 대규모 부실에 직면하면서 GE 전체가 파산 위기에 몰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간신히 생존했지만 이후로는 아예 대부분의 금융사업을 팔아치우면서 사실상 웰치식 구조조정의 상징과도 같은 GE 캐피탈이 구조조정되는 아이러니한 결말을 맞게 되었죠. 그리고 GE 캐피탈의 몰락과 함께 GE의 몰락도 급속도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정점 대비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던 주식은 2018년에는 결국 다우존스 지수에서 퇴출당하는 굴욕을 맛봐야만 했고 주당 60달러였던 주가는 20년 만에 10달러 이하로 폭락했어요. 결국 2020년대에 들어서는 웰치 본인이 다른 기업들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 추구했던 바로 그 논리에 따라서 GE가 세계의 개별 기업으로 분할되는 해체 수순에 돌입하게 됩니다. GE의 상징적인 역사가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죠. 사실 웰치의 경영 철학과 업적이 GE라는 한 기업에만 영향을 끼쳤다면 오늘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한 기업을 넘어 현대자본주의의 흐름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기자 출신 데이비드 갤레스의 다음 표현이야말로 그 영향을 가장 잘 함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잭 웰치, 자본주의를 망가뜨린 남자. 많은 기업들은 그의 영향으로 단기 이익 그리고 주가 상승만을 좇았고 한동안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기적인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많은 학자, 실무자들이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근시안적 경영이라며 반성했죠. 심지어는 웰치 본인조차 은퇴 후인 2009년에 한 인터뷰에서 주주가치 극대화란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 아이디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옛 철학을 뒤늦게 비판했어요. 결과가 되어야 하는 가치를 목표이자 수단으로 삼고 그걸 강박적으로 쫓는 게 경영 전략의 전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GE가 앞장서 실행한 대량 해고, 아웃소싱, 인력 구조 조정 등은 이미 미국 그리고 글로벌 자본주의에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외취화된 전 세계의 경영진들 아래서 기업들은 노동자를 해고했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겨
낮아졌으며 단기 주가 관리를 위해 분기 실적만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노동소득의 성장 정체였습니다. 주주이익은 극대화되고 생산성은 매년 성장했지만 그 이익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질 않았던 거죠. 성과연동 보상체계 아래에서 몇몇 임원진은 주식을 챙겨가며 천문학적 보수를 받았지만 정작 성과를 만드는데 일조한 일반 근로자들은 주식은커녕 정체된 실질 임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동료 직원과의 숨막히는 경쟁을 이어나가야만 했죠. 사회 전반적으로는 외벌이 비중이 줄고 맞벌이가 증가했으며 부부 모두가 노동을 하니까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사람이 늘면서 취업 문턱은 높아지기 시작했죠. 자연스레 부모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길어졌고 결국 사회의 소비 잠재력이 줄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또다시 이를 핑계로 구조조정과 원가 절감을 이어나가고 있죠. 정리해 볼게요. 당연히 현대 자본주의의 모든 문제와 악순환을 웰치 한 명에게 전가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이미 1970년대 오일 쇼크, 경기 침체로 기업의 비용 절감 압력은 존재해왔고 레이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거였죠. 또한 웰치가 기업 경영의 속도와 효율을 한계까지 끌어올린 CEO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조직 내 장기 역량을 갉아먹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고 사회적 신뢰 그리고 연대를 해체하면서 자본과 경영진에게만 유리한 게임의 룰을 극한까지 몰아붙이고 종국엔 자신의 기업조차 몰락시킨 그러한 상징적 인물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미 경영자협의회는 주주자본주의의 극단화를 경계하면서 기업 목적에 대한 선언문에서 주주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천명했고 이후에도 지속가능 경영이 계속해서 기업 문화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환호하고 AI에 따른 구조조정, 인력 감축 소식이 들려오면 주가가 폭등하길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 내게 주어지는 수혜는 자본가의 이익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자신의 자그마한 승리에 기뻐하고 패배자들을 조롱하는 데 열을 올리죠. 어쩌면 웰치의 유산이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널리 채택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현대사회의 니즈를 충족시켰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단기 성과 추정, 무한 경쟁, 자신이 모든 성공에 대한 보상을 챙기는 동안 문제와 비용은 미래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까지. 어쩌면 현대자본주의의 이 문제들은 그리고 우리의 본능이 스스로 자초한 재앙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나 다시 부딪히는 도전으로 정의되죠. 결국 웰치의 유산은 성공했냐 실패했냐라는 이분법보단 우리가 기업을 그리고 노동자를 이제는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되는가, 다시 정의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답을 모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에 답하고 또다시 자문할 겁니다. 완벽한 세상이 아니더라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